아, 왜 길 막고 서 있어요? 재수없게. 아침 해가 막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시각.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의 아침은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답지 않게 평화로웠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노인들,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그리고 저마다의 속도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 그 평화 속을 거칠게 가르며 질주하는 형광색 물체가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 부수방사 소속 박소미 하사. 그녀는 귀를 찢을 듯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거친 숨을 내쉬며 달리고 있었다. 최신 유행하는 화려한 러닝복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은 거칠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기록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켜, 비키라고. 앞에서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씹어 삼키던 박소미가 속도를 한층 더 올렸다. 코너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악!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소미는 자신의 어깨에 부딪힌 무언가가 튕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푹 눌러 쓴 50대 여성이었다. 여성은 강한 충격에 그대로 균형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여자는 넘어진 채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박소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지만 걱정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리듬이 깨진 것이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잔뜩 구기며 귀에 꽂힌 이어폰을 거칠게 빼냈다. 아, 왜 길 막고 서 있어요? 재수없게.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 이선우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들이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되려 화를 내는 저 젊은 여자의 오만함에. 학생. 아니, 저기요. 사람을 쳤으면. 뭐? 학생. 아줌마, 지금 눈은 떠요? 사람 똑바로 보고 말해. 내가 어딜 봐서 학생이야. 박소미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아빠진 회색 운동복, 푹 눌러쓴 모자.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였다. 쯧쯧. 늙었으면 뼈나 살일 것이지 아침부터 왜 기어나와서 길을 막고 난리야. 나 지금 바쁜 사람이라고. 이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발목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날카로운 통증이 차갑게 식어가는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머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다. 방금 전까지 고통과 당혹감으로 흐려졌던 50대 여성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온 지휘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였다. 이선우의 눈은 박소미의 오만한 얼굴이 아닌 그녀가 입은 낡은 반팔 티셔츠의 소매를 향했다. 땀과 세월에 희미하게 바래긴 했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문양. 수도방위사령부. 조국의 심장을 지킨다는 그 자부심 넘치는 부대의 마크였다. 아, 진짜 재수옴 붙었네. 박소미는 마지막까지 경멸을 거두지 않고 쯧하고 혀를 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은 이선우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고 그녀는 보란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선우는 넘어진 채 차갑게 식어가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멀어지는 그 형광색 뒷모습을, 그 경박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를,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뼛속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새기고 있었다. 한강의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화롭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 없더니 커피 맛까지 그지 같네. 박소미 하사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뱉어버렸다. 오전 10시.
한바탕 샤워를 마치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박소미가 하품을 쩍하며 관악구 남현동의 수도방 위사령 부수방사 본부근무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후임 김아름 하사가 이미 7시부터 출근해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다가 박소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박 하사님, 이제 오십니까? 주임원사님이 아까 찾으셨습니다. 박소미가 김아름의 말을 싹둑 잘랐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거울도 보지 않고 쓱쓱 바르며 빈정거렸다. 야, 김아름. 네, 박 하사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늦었다고 시위하는 거냐고. 눈빛이 왜 그따위인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아름이 질겁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렸다. 박소미는 그 모습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자기 자리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임원사, 찾으면 뭐. 삼촌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끽소리도 못할 양반이. 박소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야, 너 들었냐? 내가 오늘 한강에서 완전 대박인 거 겪었잖아.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웬 아줌마 하나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그냥 들이받아 버렸지. 아주 대굴대굴 구르는데 꼴이 가관이더라. 김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난 멀쩡하지. 그 아줌마, 알게 뭐야. 늙었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아침부터 기어나와서 남의 운동 방해하고 지랄이야. 진짜 재수없게. 박소미는 재수없게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낄낄거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이 요란한 아이돌 음악 소리와 함께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우월한 유전자 박현준 삼촌. 박소미의 거칠고 오만했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순식간에 꿀처럼 달콤하고 애교 넘치게 변했다. 어머, 우리 삼촌. 응, 소미지. 사무실의 다른 간부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감히 누구 하나 그녀의 통화 소리를 지적하지 못했다. 나야 뭐 부대지. 완전 꿀 빨고 있지. 삼촌이 꽂아준 덴데 감히 누가 날 건드려. 김아름은 그 통화 내용을 똑똑히 들으며 모니터 화면만 죽은 듯이 쳐다봤다. 김아름 하사? 내 후임? 걔는 내가 아주 군기를 바짝 잡고 있지. 애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내가 특별히 1대1로 가르치는 중이야. 걱정 마. 박소미는 김아름을 보란듯이 쳐다보며 군기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통화를 마친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달콤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김아름. 네, 박 하사님. 뭐해? 멍청하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삼촌한테 거짓말까지 했잖아. 너같이 빠릿하지 못한 애 가르치느라 힘들다고. 박소미가 신던 전투화를 김아름의 책상 밑으로 툭 차서 던졌다. 뭐해? 안 닦아? 오늘 오후에 내가 사령관님 순찰 도는데 내 전투화에 흙탕물 묻은 거 안 보여? 너 때문에 내가 욕먹어야겠어? 그리고 내 전투복 저녁에 가져가서 빳빳하게 다림질해놔. 주말에 입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딴 쓰레기 믹스커피 말고 PX 가서 내 카드로 캐러멜 마키아토 하나 사와. 대답 안 해? 하지만 박 하사님, 지금 제 업무가. 업무? 박소미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다. 야, 내 업무가 뭔데? 내 업무는 내 비위 맞추는 거야. 몰랐어?
너 내가 삼촌한테 전화 한 통해서 저기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로 보내버릴까? 거기 가서 매일 지뢰나 밟고 다닐래? 대답.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김아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약봉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관악산의 여왕벌은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공포로 다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이선우 대장은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로 들어서며 미세하게 발목을 절뚝였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걸음걸이를 예리하게 포착한 비서실장 대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침 구보 중에 발목에 무리가 가신 듯합니다. 당장 국군 수도병원에. 됐네. 이선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다.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돌부리에 걸렸을 뿐이야. 오버하지 말게. 아침 보고서나 가져와. 하지만 의장님. 그리고 이선우가 말을 잘랐다. 내 집무실에 있는 붉은색 비화기보한 휴대폰 좀 가져다 주게. 자네는 나가 있도록.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묵직한 붉은색 전화기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고 수십 평짜리 거대한 의장실에는 이선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거대한 태극기와 합참기가 나란히 서 있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고통이 밀려왔다. 넘어진 발목에서 오는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서늘한 분노와 모멸감이었다. 재수없게. 그 어린 하사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성 장군이라서 모욕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복을 군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한 명의 국민이자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더럽힌 군인의 태도에 분노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조국의 심장을 지킨다는 자들이 정작 자신의 국민을 발 아래로 보고 모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조직 어딘가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신호였다. 이선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한강공원의 평범한 50대 아줌마가 아닌 전군의 정점에 선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을 통해 연결하는 일반 전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방첩사령관입니다. 국군 방첩사령 부방첩사.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의 수장이었다. 나 합참의장일세. 의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방첩사령관이 놀라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합참의장이 방첩사에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전쟁 직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극비 사안이네. 사령관 자네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내 비서실도 몰라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본부 군무대 소속 박소미 하사. 이선우는 그 이름과 부대를 또박또박 말했다. 그 인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복무 기록, 징계 및 포상 내역, 평소 근무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특히 군 내부에 연줄이 있는지도. 방첩사령관은 숨을 죽였다. 합참의장이 일개 하사의 뒷조사를, 그것도 가족 관계까지 포함해서 지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9시 정각.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의 행적을 확인하게. CCTV든 휴대폰 위치값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한은 48시간. 48시간 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령관이 직접 나에게 단독 보고하게. 보고서도 필요 없어. 구두로.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선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펼쳐진 용산 기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관악산의 그 오만한 여왕벌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48시간 뒤 방첩 사령관은 약속된 시간에 홀로 의장실을 찾았다. 그의 평소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앉게 사령관. 이선우가 차를 권했지만 방첩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의장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보고서 한 부를 꺼내 이선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구두 보고를 지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자료를 가져온 것이었다. 박소미 하사. 이등병 시절부터 문제였습니다. 선임 폭행 시비에 휘말렸으나 어째서인지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격오지 부대에서 이곳 수방사 본부 군무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군의관 소견서 한 장 없이 말입니다. 이선우는 말없이 보고서를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고서에는 방첩사가 비밀리에 접촉한 동료 하사들의 익명 증언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하사의 후임 김아름 하사에 대한 가혹 행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 빨래, 전투와 광내기,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자신의 초과 근무를 떠넘기거나 사적인 용무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김아름 하사의 급여 통장 일부를 갈취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김 하사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부대 인근의 민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선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런데도 수방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모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큽니다. 방첩 사령관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가족관계. 박소미 하사의 친삼촌입니다. 현재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기획과장 박현준 준장입니다. 박현준 준장. 이선우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2년 전 진급심사에서 그녀가 조직 관리에 부적합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직접 보류시켰던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어느새 별을 달고 군 인사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준장이 수방사 인사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소미 하사의 보직 변경을 청탁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오만한 하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다. 조카의 비위를 감싸주고 군의 인사 시스템을 사적으로 유린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랫사람들을 짓밟는 썩은 뿌리가 문제였다. 이선우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녀의 눈은 한강공원에서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령관, 수고했네. 이 보고서는 내가 회수하지. 자네는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은 걸세. 의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건 박소미 하사 한 명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썩은 가지 하나 잘라낸다고 나무가 건강해지지 않지. 뿌리째 뽑아내야 하네. 이선우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되었고 시스템의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일반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연결했다. 나 의장일세. 지금 즉시 합참 명의로 전군에 공문 하나를 발송하게. 네, 의장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제목은 수도권 부대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이틀 뒤 오전 10시. 합참 대회의실에서 내가 직접 주관하겠네. 비서실장이 놀란 듯 잠시 숨을 멈췄다. 합참의장이 직접 이런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참석 대상은 수도방위 사령관 삼성 이하 수방사 본부군. 이선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수방사령관은 물론이고 본부 군무대 소속 전 간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시키게. 하사부터 장군까지. 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도 별도로 연락하게. 박현준 준장도 그날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꼭 참석하라고 정중하게 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대가 준비되었다. 배우들도 모두 소환되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 남았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 한 장은 그날 오후 수도방 위사령부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다. 뭐라고? 합참의장이 직접 우리 본부 군무대 복무기강 회의를? 수방사령관 삼성 장군 최충무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문을 받아들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고작 일개 부대에, 그것도 본부 군무대사실상 사령부의 행정지원부대의 복무기강 회의를 주관한다는 것은 건군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장 주임원사 그리고 본부 군무대장 전부 내 방으로 집합시켜. 최 중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기에 합참의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보안 사고인가? 아니면 하극상이라도 터졌나? 당장 알아봐. 뭐든. 수방사 전체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장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했고 부사관들은 휴일 근무표를 다시 짜며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을 뒤집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박현준 준장은 참관인 자격으로 발송된 공문을 받아들고 기분이 묘했다. 이선우 대장. 그 깐깐한 여자 장군이 웬일로 날 부르지? 그것도 수방사 기강회의 참관인? 그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하긴 인사참모부 핵심 과장인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겠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에 육군의 실세인 나를 불러 병풍으로 세우고 싶은 게야. 여자들 특유의 과시욕이란. 박현준은 이번 기회에 사성 장군인 이선우에게 잘 보여 2년 전 진급심사에서 물먹었던 치욕을 만회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 박소미가 그 수방사에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그에게 조카는 그저 수많은 자신의 인사작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수방사 본부 군무대 사무실의 박소미 하사는 내일 아침 용산으로 전원 집합하라는 명령에 입이 대빨 나와 있었다. 아, 짜증나. 진짜. 금요일 아침부터 용산은 무슨 용산이야. 나 이번 주말에 클럽 가려고 새 옷도 사놨는데. 박소미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확신했다. 복무기강이란 자신처럼 빽없는 불쌍한 것들이나 잡히는 것이라 여겼다. 그녀의 화풀이 대상은 언제나처럼 김아름 하사였다. 야, 김아름. 네. 박 하사님. 너 지금 뭐해?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내 전투복 안 가져와? 내일 합참 가는데 내가 쪽팔리게 구겨진 전투복 입고 가야겠어? 박소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김아름의 얼굴에 대고 던졌다. 그리고 전투화. 광, 똑바로 안 내? 내가 내 전투화 봤는데 아주 거울이 따로 없더구먼.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 일부러지. 너 내가 삼촌한테 말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김아름은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박소미의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모두가 잠든 생활관 다림질방에서 김아름은 홀로 눈물을 삼키며 박소미의 전투복을 다렸다.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눈물로 얼룩진 뺨을 스쳤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김아름은 그저 이 모든 혼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지나가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합참 의장실. 이선우 대장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방첩사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피해자 김아름 하사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 약물 치료 중.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강공원 CCTV에서 캡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던 박소미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묵묵히 흐르는 한강. 비서실장이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왔다. 의장님, 내일 회의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 대령. 작은 개미굴 하나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법일세. 만약 내가 그날 그 하사의 군복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내일 개미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닐세. 썩어 문드러진 둑을 통째로 허물고 다시 세울 걸세.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폭풍의 진로를 막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작전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거대한 대리석 벽과 높은 천장, 수백 개의 좌석이 도열한 그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있었다. 차렷. 열중쉬어. 수방사 본부 군무대 소속 전 간부들이 하사부터 대대장 대령까지 그야말로 먼지 하나 없이 각 잡힌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편에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수방사령관 최충무 중장이 어젯밤 한숨도 못 잔 듯 핏발이 선눈으로 서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하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소미는 맨 뒷줄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지겹다는 듯 속으로 껌을 짝짝 씹고 있었다. 아, 진짜 지루해 죽겠네. 저 영감탱이들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멍청하긴. 그녀는 옆에 선 김아름 하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김아름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야, 너 내립밤 가져왔지? 이따 끝나고 화장실에서 줘. 아침부터 이 난리 쳤으니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어야겠어. 삼촌한테 전화해 놔야지. 김아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뒷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복 차림의 박현준 준장이 참관인 자격으로 거만하게 들어섰다. 그는 맨 앞줄에 마련된 장성급 참관인석으로 향하며 저 멀리 구석에 서 있는 조카 박소미를 발견하고는 걱정 말라는 듯 눈을 찡긋해 보였다. 박소미도 그를 향해 입모양으로 삼촌 하며 반색했다. 박현주는 굳어있는 수방사령관 최 중장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쯧쯧. 삼성 장군이면 뭐하나. 부대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성 장군한테 불려와 깨지는 신세라니. 정확히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대회의실 정문이 열리고 의전장교의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합동참모의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수백 개의 의자가 동시에 뒤로 밀리는 소리, 수백 명의 군인들이 먼지를 털며 일어나는 소리가 대회의실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선우 대장이 들어섰다. 그날 한강공원의 초라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을 상징하는 4개의 다이아몬드 대장 계급장.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을 증명하는 가슴을 가득 채운 약장과 훈장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권위였고 심판이었다. 이선우는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실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장내의 모든 군인들은 숨을 삼켰다. 단상 앞에 선 그녀를 향해 수방사령관 최 중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례를 붙였다. 전방을 향하여 경례, 충, 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용산의 아침을 갈랐다. 바로 이선우 대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게. 수백 명이 다시 자리에 앉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갔다. 박소미도 마지못해 엉덩이를 의자에 붙였다. 아, 저 할망구. 정복 입으니까 좀 폼은 나네. 근데 뭔 놈의 훈장은 저렇게 주렁주렁 달았어? 촌스럽게. 후나 말씀이나 빨리 끝내지. 그때였다. 단상에 선 이선우 대장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성으로 하지만 대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도방위사령부. 본부근무대. 그녀가 특정 부대를 지목하자 최 중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박소미 하사. 맨 뒷줄 구석에 앉아있던 박소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화들짝 놀랐다. 날 왜? 그녀가 고개를 든 순간 단상 위에 선 이선우 대장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박소미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이 멈췄다. 저 눈빛. 자신을 차갑게 꿰뚫어 보던. 그날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재수 없다고 조롱했던 그 아줌마의 눈빛이었다. 박소미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립밤이 대구르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대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이선우 대장이 얼어붙은 박소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천둥처럼 박소미의 고막을 때렸다. 박소미 하사. 그날 한강에서 내가 재수 없는 아줌마였나? 이선우 의장의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를 얼려붙였다. 박소미 하사. 그날 한강에서 내가 재수 없는 아줌마였나? 박소미는 의자에서 일어설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그 아줌마가 합참의장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강공원의 기억과 눈앞의 사성 장군의 모습이 미친 듯이 교차했다. 수방사령관 최 중장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재수 없는 아줌마라니? 지금 합참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지만 참관인석에 앉아있던 박현준 준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크게 잘못됐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무슨 거대한 사고를 쳤다는 것을 깨닫고 굳은 얼굴로 박소미를 노려보았다. 이선우 의장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도방위사령부 박소미 하사. 내 말이 들리지 않나. 지금 즉시 단상 위로 올라오도록. 그제야 박소미는 옆에 있던 김아름이 떠밀다시피 하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수백 개의 칼날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뚜벅.
맨 뒷줄에서부터 단상까지의 거리가 그녀에게는 지옥의 입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박소미는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한 것을 겨우 참아내며 단상 앞에 섰다. 충성, 아사, 박, 소, 미, 는. 그녀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관자놀이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 이선우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소미의 떨리는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하사, 다시 묻겠다. 네, 의장님. 며칠 전 이촌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민간인을 고의로 들이받고 넘어진 그에게 재수 없다고 조롱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나? 대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 합참의장이 아니라 민간인을 쳤다고? 근데 그게 왜 합참의장 입에서 나와? 박소미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쏟아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 오해십니다. 오해? 이선우가 차갑게 비웃었다. 좋다. 그럼 오해인지 아닌지 여기 있는 모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지. 이선우가 단상 옆에 부관을 향해 고갯짓했다. 스크린. 재생. 네, 의장님. 순간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한강공원의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다. 스크린 속에는 며칠 전과 똑같은 박소미의 그 화려한 형광색 러닝복이 선명하게 보였다. 잠깐. 저거. 박소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린 속에 자신이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선우 의장과 강하게 부딪혔다. 이선우 의장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듯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박소미가 이어폰을 빼고 쓰러진 이선우에게 무언가 소리치는 장면.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오만하고 경멸에 찬 입모양은 누가 봐도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쯧 혀를 차며 그대로 돌아서서 달려가는 뒷모습까지.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수방사령관 최 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박소미. 저 미친. 박현준 준장 역시 자신의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자신의 조카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에게 그것도 민간인 행세를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다. 박소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다. 바로 그때 이선우 의장이 더 무서운 한마디를 던졌다. 일어서. 박하사. 자네의 죄는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이선우가 박소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대회의실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 그리고 참관인석의 박현준 준장을 향해 말했다. 이 영상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이 자리는 일개 하사 한 명의 일탈을 징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선우의 눈빛이 박현준 준장을 향했다. 이 자리는 군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하를 학대하며 군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자리다. 이선우가 다시 부관에게 명령했다. 다음 자료.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보고서. 김아름 하사 관련 파일. 스크린에 전부 띄워. 네, 의장님. 스크린이 바뀌고 극비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보고서라는 붉은색 표지와 함께 김아름 하사의 이름 그리고 박소미가 그간 저질렀던 모든 가혹 행위의 증거 녹취록 메신저 내역과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자, 잠깐. 박현준 준장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장님,
이건, 박소민은 이제야 깨달았다. 합참의장이 겨누는 칼날이 자신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는 자신과 자신의 삼촌을 동시에 처형하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심판대라는 것을. 대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극비 국군방첩 사령부 조사 보고서. 붉은색 표지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화면을 채운 것은 뜻밖에도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자, 잠깐. 참관인석에 앉아있던 박현준 준장이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의장님, 이건 명백한 불법 감청입니다. 어떻게 군 내부 인사를. 조용히 하게, 박 준장. 이선우 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현준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불법 감청이라. 방첩사에서 박하사를 감청할 이유가 없지. 이건 박하사 본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음성 녹음 파일일세. 네. 가혹 행위의 피해자인 김아름 하사가 살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모아온 증거 자료다. 어디? 함께 들어볼까? 부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김아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전투와 광, 이따위로 낼래? 너 내가 삼촌한테 말해서 저기 강원도 철원 최전방으로 보내버릴까? 거기 가서 매일 지뢰나 밟고 다닐래? 박소미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김아름 하사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수방사령관 최충무 중장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자신의 부대, 그것도 사령부 본부 근무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이선우가 짧게 명령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박소미가 김아름에게 보낸 수백 개의 메신저 내역이었다. 야, 지금 당장 PX 가서 캐러멜 마키아토 사와. 내 카드로. 오늘 내 세탁물 가져가서 밤에 다림질해 놔. 주말에 입어야 하니까. 너 오늘 초과 근무나 대신 찍어. 나 지금 남친 만나러 가야 되니까. 증거는 끝이 없었다. 사적인 심부름, 근무 조작, 폭언.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화면을 채웠다. 민간 병원 진료 기록서 환자 김아름. 병명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소견 직장 내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박소미는 이제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했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제가 날 모함하는 거야. 삼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다. 삼촌. 어떻게 좀 해봐. 삼촌이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전현 저거 당장 끌어내. 삼촌 백으로 전현. 닥치지 못해. 박현준 준장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조카가 수백 명의 장병과 장군들 앞에서 자신의 백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이었다. 이선우는 그 추악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것이 조국의 심장을 지킨다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현주소다. 그녀는 수방사령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녀의 시선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이 된 박현준 준장에게 향했다. 박현준 준장. 자네 조카 한 명을 편한 곳에 앉힌 것이 아니야. 자네는 자네의 그 더러운 권력으로 다른 누군가의 귀한 자식을 성실하게 복무하던 한 명의 군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의장님, 그건
오해. 오해십니다. 오해? 이선우가 단상에서 한 걸음 내려와 박현준의 앞으로 다가갔다. 사성 장군의 위압감에 일성 장군인 박현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이선우가 부관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 스크린에 뜬 것은 박현준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음성 파일이었다. 이건 김아름 하사의 휴대폰에 있던 것이 아니네. 박 준장, 자네가 수방사 인사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통화 녹음일세. 방첩사에서 확보한 파일이지.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아, 최 대령? 나 6본 박현준일세. 하. 다름이 아니고. 내 조카가 이번에 하사임관을 하는데. 알지? 박소미. 응. 애가 좀 몸이 약해서 말이야. 험한 데 말고 자네가 있는 수방사 본근대 정도가 딱 좋겠는데. 행정병으로. 응?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잘 좀 챙겨줘. 완벽한 증거였다. 박현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지고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박소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그 거대해 보였던 삼촌이라는 존재가 저 단상 위에 진짜 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의장님, 제가 그날, 제가 미쳤나 봐요. 살려주세요. 네. 박소미가 이선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선우는 차갑게 피했다. 자네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이선우는 대회의실 구석 김아름 하사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김아름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군사경찰. 이선우의 낮고 확고한 명령에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흰색 하이바를 쓴 헌병 군사경찰들이 절도 있게 들어왔다. 현 시간부로 수방사 소속 박소미 하사를 상관 모욕, 직무유기, 가혹행위 및 군인 복무기본법 위반 혐의로 즉시 체포한다. 안 돼. 안 돼. 이거 나. 삼촌. 나 좀 살려줘. 삼촌. 박소미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회의실에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현준 준장에게 쏠렸다. 그리고 이선우가 박현준을 바라보았다. 육군본부 소속 박현준 준장. 직권 남용 및 부당 인사 개입 혐의로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합참 감찰실로 이첩한다. 군사경찰은 박 준장을 합참 영창으로 호송하도록. 의장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고. 의장님, 박현준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이 그 순간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 역시 군사경찰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두 사람이 사라진 대회의실. 이선우 대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얼어붙은 수백 명의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군복의 명예는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그녀는 굳어있는 수방사령관 최충무 중장을 바라보았다. 최 중장. 네. 의장님. 이제 자네 부대의 썩은 뿌리를 도려냈으니 회의를 시작하지. 자네 부대의 복무 기강에 대해서. 그날 용산 합참 대회의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소미는 합참 영창의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녀의 집안에서 어떻게든 돈을 써서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수방사 보통군사법원.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소미.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관인 합동참모의장을 모욕하였으며 부하인 김아름 하사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자행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박소미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다. 예. 군형법 제62조 가혹 행위 및 군인사법에 의거 피고인 박소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실형.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군인의 가장 치욕적인 처벌인 파면에 처한다. 파면. 단순한 전역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복무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퇴직금은 물론이며 그 어떤 군인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박소미는 그제야 파면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한편 박현준 준장의 몰락은 더욱 빠르고 처참했다. 그는 준장이라는 계급 때문에 군사재판 대신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직접 챙기는 이 사안에서 그 누구도 그를 비유할 수 없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직권 남용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 역시 파면이 결정되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달았던 별 그 준장 계급장을 자신의 손으로 떼어내야 했다.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짐을 싸서 나오는 날 그를 배웅하는 부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불명예와 함께 군복을 벗었고 그가 군 내부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인맥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선우의 정의 구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합참 법무실을 통해 피해자인 김아름 하사를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사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이제 시작일세.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하네. 합참 법무실의 지원을 받은 김아름 하사는 박소미와 박현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소미의 직접적인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박현준이 그 환경을 조장하고 방조한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의 판사는 군사재판의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서늘한 목소리로 판결했다. 피고 박소미와 피고 박현준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김아름 하사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아름 하사에게 그간의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박소미와 박현준의 집안은 파면으로 인한 불명예에 더해 그들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치르게 되었다. 김아름 하사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은밀한 소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뉴스가 되었다. 단독 한강공원 아줌마의 정체는 사성 합참의장, 오만방자 하사 결국 파면, 군 내부 비호 세력 여성 합참의장의 철퇴로 척결, 백 믿던 일성 장군 동시 몰락, 언론은 연일 이선우 의장의 결단을 대서특필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군 내부의 부조리를 덮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뿌리까지 뽑아낸 그녀의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졌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게 진짜 군인이지. 빽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네. 우리 군도 아직 희망이 있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시기에 이선우 의장의 정의 구현은 그야말로 통쾌한 사이다였고
군의 명예를 오히려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군 내부의 구시대 장군들조차 그녀의 결단력 앞에서는 감히 불평 한마디 내지 못했다. 그들은 독하다고 혀를 차면서도 우리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라며 그녀의 공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다시 평화를 되찾은 합참 의장실. 김아름 하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이선우 대장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수방사령관의 직접적인 사과와 함께 정당한 업무를 부여받아 복무 중이었다. 김아름 하사. 이선우가 한강공원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의장님, 아닙니다. 김아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니,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버텨낸 자네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군인일세. 이선우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붉은색 벨벳 케이스를 열어 김아름에게 건넸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줄이나 빽이 아닐세.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곁에 있는 전우와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국민일세. 자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어. 케이스 안에는 합참의장의 인장이 찍힌 합동참모의장 표창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아름 하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이 군은 아직 희망이 있네. 고맙네. 김아름은 그 상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가장 떳떳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 성.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이촌 한강공원.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았다.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 그 사이를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선우 대장이 묵묵히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목은 완벽히 회복되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휴가를 나온 듯한 젊은 육군 병사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병사는 모자를 쓴 이선우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보다 어른이자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운동하는 시민에겐 가벼운 목례로 예의를 표했다. 이선우 역시 그 젊은 병사를 향해 따뜻한 미소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들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